저는 올해 68이 된 이정환입니다. 미국에 산 지도 이제 35년째, 이곳 사람들 말로는 시니어라고 부르는 나이가 되었어요. 작년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매달 $1,400 정도가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월 1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처음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친구들이 자기네 연금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정환아, 너는 미국에서 연금 얼마나 받냐? 친구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소셜 시큐리티로 월 $1,400 받아. 한국 돈으로 180만 원 정도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나둘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던 김민수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퇴직했는데 공무원 연금으로 월 280만 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월 31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일했던 박종철이는 국민연금으로 월 140만 원, 기초연금으로 34만 원, 합쳐서 월 17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퇴직금도 2억 원 가까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살만하지 생각했는데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 뭔가 좀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해 봤는데 제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월 $1,400가 과연 충분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내가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어요. 왜 잠을 못 자? 그냥 한국 친구들 연금 얘기 듣다가 생각이 많아져서. 또 그 얘기야? 여기서 사는데 한국 친구들과 뭘 비교해? 아내 말이 맞긴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도 나름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 생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LA 한인타운 근처 아파트 월세가 $2,300, 의료보험료가 월 $500, 차량보험이며 휴대폰 요금, 음식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0는 좋게 나가요. 제 소셜 시큐리티 $1,400로는 턱도 없죠. 다행히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1,200 정도 벌고 저도 아직 건강하니까 한인마트에서 주말에 일해서 월 $700 정도 더 벌어요. 그래야 겨우겨우 생활이 되는 수준이에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의료비도 저렴하고 집도 이미 다 사놨으니 월세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환아, 너도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 안 해? 요즘 한국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지하철도 깨끗하고 택배는 다음날 바로 오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아요.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건강보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35년간 여기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가 한국 친구들보다 적다고 해서 그게 정말 불공평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온 건 제 선택이었고 그때는 이런 계산을 하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아쉬움이 남아요. 만약 내가 한국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제가 왜 미국에 왔는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처럼 중년에 이민 와서 이제 은퇴를 맞이한 분들 말이에요. 저는 1953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대학교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 시절에는 대학 나온 것만으로도 나름 괜찮은 직장에 갈 수 있었거든요. 졸업 후에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가서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처음엔 정말 만족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고 복지도 좋고 무엇보다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제도가 막 시작될 때였고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28배 했어요. 아내 미영이도 은행에서 일하는 똑똑한 여자였죠. 신혼집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그때 전세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마련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달 월급 들어오고 보너스도 나름 괜찮게 나오고 주말엔 아내와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80년대 후반쯤 되니까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승진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월급도 그저 그렇고. 무엇보다 젊은 후배들이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는 영어도 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가져오는 걸 보니까 제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아내 친구 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편지를 보내는데 미국 생활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기회도 많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정환아,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미국에 가면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에 가서 뭘 한다는 건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계속 이렇게 살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았어요. 승진해봤자 과장, 차장 되는 게 고작이고 월급도 조금씩만 오르고. 그때 제 나이가 36이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도전해 볼 거야?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민 준비를 시작한 건 1989년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절이 아니어서 정보를 구하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미국 대사관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서류를 받아오고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아내와 함께 종로에 있는 영어학원에 다녔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단어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자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다양한 이민 방법이 있지 않았거든요. 친척 초청이나 투자이민 정도가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저희는 미국에 친척도 없고 투자할 만한 큰 돈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회사 선배 중 한 분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이 이미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직원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가서 다른 일을 해야 했지만 일단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었죠. 한국전력을 그만두는 날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데 정환아, 정말 잘 생각한 거야? 거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특히 부장님께서 아쉬워하셨어요. 자네 같은 성실한 직원이 어디 있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전세금을 빼서 모은 돈, 합쳐서 5만 달러 정도를 들고 1990년 4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때 심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하지만 젊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37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지 않은 나이였죠. 처음 도착한 곳이 로스앤젤레스였어요. LAX 공항에서 나와서 한인타운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신기했어요. 하늘은 파랗고 길은 넓고 자동차들도 한국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영어는 학원에서 배운 게 전부였는데 실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특히 빠르게 말하거나 슬랭을 쓰면 익스큐즈 미? 하고 되묻는 일이 태반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우울했어요. 한국에서는 나름 중간 간부급이었는데 여기서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민자일 뿐이었거든요. 초청해 주신 선배 회사에서 일은 했지만 실제로는 창고에서 물건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했던 사무직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는 은행 직원으로 나름 인정받고 일했는데 여기서는 영어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한인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신혼 때 꿈꿨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죠. 두 사람 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짜증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조금만 참자.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어요.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어요. 영어도 조금씩 늘고 미국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한인 건설 회사에서 사무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월급도 처음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아내도 한인 여행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일이었는데 아내가 워낙 꼼꼼하고 친절해서 금세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건데 미국에 와서 보니 아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잘하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보다 훨씬 강했어요. 정환아, 우리 잘 해낼 수 있어. 아직 젊잖아. 힘들 때마다 아내가 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런 아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었어요. 영어도 일상 대화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나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것과 한전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한인 사회에서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한인 회계사무소로 이직할 수 있었어요. 월급도 꽤 괜찮았고 무엇보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1995년쯤 되니까 이제 미국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느낌이었어요. 한인타운 근처에 작은 콘도를 사기도 했어요. 물론 30년 모기지였지만 적어도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때쯤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어요.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서로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승진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저보다 훨씬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미국 생활이 어떠냐? 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좋다고 답했어요. 실제로도 많은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 물론 힘든 점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특히 영어를 배우면서 세계가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로만 된 정보에 의존했는데 영어를 알게 되니까 훨씬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2900년대 들어서면서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세무 서비스를 해주는 일이었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특히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세금 보고가 복잡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집 한 방에서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아내가 전화 받는 것도 도와주고 서류 정리하는 것도 같이 했어요. 다행히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늘어났어요.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몇 년 후에는 작은 사무실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보람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월급쟁이일 때보다 수입이 불규칙했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재미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새로 이민 온 분들이 세금 문제로 고민할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 덕분에 세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들이 이런 말을 해주면 미국에 와서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도 이때쯤 여행사에서 관리 자급이 되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일도 많아졌고 아내의 능력도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죠. 우리 부부가 각자 자기 일에서 성과를 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미국 생활이 정말 궤도에 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쯤 영주권도 받았어요. 처음 미국에 온 지 10년 만이었죠.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정말 이곳이 제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 2000년에는 시민권도 취득했어요. 시민권 시험을 볼 때 정말 떨렸는데 합격하고 나서 선서식에 참석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나도 이제 진짜 미국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민권을 받으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잃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냥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지금 연금 문제도 조금 다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당장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사업도 계속 잘 됐어요. 2900년대 중반쯤에는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어요. 한 명은 한국에서 회계를 전공한 젊은 여자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영어가 유창한 1.5세대 한인이었어요. 그런데 29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우리 같은 작은 사업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컸어요. 고객들 중에 사업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지면서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줄어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직원 한 명을 내보내야 했죠.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일하던 직원인데 경제 사정 때문에 내보내야 하다니. 다행히 2910년쯤부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사업도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슬슬 나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50대 후반이 되니까 체력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조금씩 어려워지더라고요. 특히 세무 관련 법규가 자주 바뀌는데 예전에는 금방 익혔던 것들이 점점 벅차게 느껴졌어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게 쉽지 않았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업계도 온라인 예약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여행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은퇴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그때 저희 나이가 한국 나이로 60 정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정년퇴직할 나이였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였죠. 하지만 솔직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서류 작업을 하면 저녁에는 허리가 아팠어요.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했어요. 그래서 2915년부터 천천히 은퇴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객 수를 조금씩 줄이고 젊은 직원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고. 사실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었고 그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였거든요. 다행히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저축이 있었어요. 집도 거의 다 갚았고 사업체도 팔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 의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어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 얼마나 될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예상 수령액이 월 $1,400 정도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한국 돈으로 180만 원 정도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미국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월세, 의료보험, 음식비, 교통비. 다 합치면 최소한 $3,000는 있어야 기본 생활이 가능했거든요. 결국 계속 일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은퇴하는 대신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기존 고객 중에서 꼭 필요한 분들만 계속 서비스해드리고 새로운 고객은 받지 않기로 했죠. 아내도 비슷하게 결정했어요. 여행사에서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일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반은퇴 상태로 몇 년을 지냈어요. 일의 양은 줄었지만 완전히 쉬지는 않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2923년에 드디어 소셜 시큐리티 수령을 시작했어요. 처음 통장에 $1,400가 들어왔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내가 미국에서 30여 년 동안 낸 세금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어요. 이 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아내도 올해부터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했는데 배우자 혜택으로 제 수령액의 절반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월 $700 정도죠. 둘이 합쳐서 월 $2100. 여전히 생활비에는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주말에 한인마트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끔 여행사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30여 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요. 특히 한국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더 그렇죠. 걔네들은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친구들이 근황을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다들 나름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김민수도 실제로는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암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발견되어서 비급여 치료를 받으려니 돈이 엄청 든다는 거예요. 연금은 많이 받지만 병원비로 다 나가. 민수가 한 말이에요. 박종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퇴직금 2억을 받긴 했지만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 사는데 도움을 주느라 반 이상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돈도 은행 금리가 워낙 낮아서 이자 수입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집을 사려면 부모가 도움을 안 주면 거의 불가능해. 우리 아들도 서울 아파트 사려고 하는데 10억은 있어야 한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 한국 친구들도 나름의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 요양 문제로 고민이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요양원비가 월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형제들과 나눠서 부담하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 노인인데 부모님까지 모시려니 힘들어.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단순히 연금 액수만으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자유로움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연금을 더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많은 의무와 책임에 얽매여 있더라고요. 부모 부양, 자녀 지원, 친척들과의 관계. 반면에 저는 미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보고 날씨가 좋으면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그랜드 캐니언이나 샌디에이고 바다에 드라이브를 가고 이런 소소한 일상의 자유로움이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미국의 사회 시스템이 나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의료비는 비싸지만 메디케어 덕분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요. 완전히 무일푼이 되면 메디케이드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한국처럼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에요. 저희 세대까지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내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돈은 좀 부족해도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한국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건데 사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희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요. 물론 여전히 경제적인 걱정은 있어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나이가 더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하지만 그런 걱정은 어디서 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도 나름의 걱정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오히려 미국에 온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해요. 35년 전 37살에 제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만약 한국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무난하게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으며 살고 있겠죠.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처럼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영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성취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얻은 경험,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면서 키운 강인함.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도 더 끈끈해졌어요. 힘든 이민 생활을 함께 버텨내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졌거든요. 한국에 있었다면 평범한 부부로 살았을 텐데 여기서는 서로가 유일한 동반자라는 의식이 강해요. 아내도 미국에 와서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은행 직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여행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거든요. 정환아, 우리 미국에 온 거 후회하지 않지? 가끔 아내가 물어봐요. 전혀.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정말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한국 친구들보다 여유롭지 못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다양성과 깊이 면에서는 더 풍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이른이 다 된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LA에 히스패닉 인구가 많다 보니 간단한 스페인어라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70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니. 처음에는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재미있어요. 뇌가 자극을 받는 느낌이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이런 도전 정신도 미국에서 키운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도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아직도 때때로 한국이 그리워요. 특히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아무리 한인타운에 좋은 식당이 많다고 해도 고향의 맛과는 다르거든요. 명절 때도 조금 외로워요. 추석이나 설날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그 선택 덕분에 얻은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 저처럼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한국 친구들은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던데.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해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추가 수입원을 찾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하지만 단순히 돈만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쌓아온 인생의 가치, 가족과의 관계, 건강 상태,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삶이 더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새로운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오래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기보다는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려고 하거든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아내, 자유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사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반자로 지내고 싶어요. 가끔은 한국에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두 나라의 좋은 점들을 다 누리고 싶어요. 소셜 시큐리티 월 $1,400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조금씩 더 벌어서 보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 것인지 아니면 현재에 감사하며 살 것인지.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한국 친구들의 연금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의 인생을 살아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저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소셜 시큐리티 $1,400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돈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결국 돈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